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 매기 동일하면은 매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매번 똑같으면은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시험장 갔었을 때 이렇게 푸는 거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론을 잘 풀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말고 집에서 연습할 때는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거기 생산장 비례법 있죠? 그리고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시드건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를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때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리고 쪽지 시험 봤었던 거는 시간 안 드릴 거예요. 쓰는 별도의 시간. 뭐 쓰셔도 안 쓰셔도 지장은 없는데 별도로 그 시간까지는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액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체감 잔액법. 그래서 이중체감 잔액법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1번에 2번 이거 맞춘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잘 푸시려면 초반에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주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100주고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은 아니에요. 몇 번은 아니라고요? 4번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자본금 1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100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11,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현금 1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1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잘 푸시려면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 풀 때 어떻게 풀어드리는지 그거 잘 봐뒀다가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보세요. 앞으로 이론을 풀든 뭘 풀든 컴퓨터 키세요.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라고 있어요? 조교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 와서 컨트롤 F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종류 물어볼 때 있어요. 종류 물어볼 때는 절대로 머리로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잘못 기억날 때도 있기 때문에 머리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기 와서 치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뭐가 가장 아름답냐면 1번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노계액이고요. 2번의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요. 3번의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요. 4번의 선수금은 유동부채인데 안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 단기간 안에 시험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다 기억한다 그러면 천재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종류 물어볼 때는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뭐 하세요? 찾으세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외워는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상황은 아니시니까 그냥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익인식 위에다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 위에다가 발생주의.
그래서 말은 되게 멋져 보이는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별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현주의는 실현되면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하면 수익으로 그 비용으로 인식하겠다인데 이거를 해석해 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올해 거는 올해 거.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언제요? 내년에.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말은 되게 멋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건 올해 처리하자. 내년 건 언제 처리하자? 내년에 처리하자. 맞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정답은 1번이에요. 어느 회기 기간에 소속될 거냐. 그래서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하자? 내년에 처리하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제표. 우리 이거 외웠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모여,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도 없고 4번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복수정답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때 재무제표가 나오면 그 옆에다가 이걸 쓰든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 봤었던 거 왜 쪽지 시험 봤냐면 딴 거 없어요. 기억 안 나면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억나면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려면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시험장 가셔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6번은 이익잉여금.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 외운 거. 이익잉여금 외웠잖아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익준비금 맞고 끝에가 적립금 나와 있는 게 2번하고 4번이죠.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험장 갔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 가서 쳐요. 컨트롤 뭐요? F. 그럼 거기 3번에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여기 앞에 341번이라고 써 있잖아요. 341번은 무슨 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답 맞추려고 외우는 거지.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분이 오셔갖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디 들어가는지 아나? 이런 건 안 물어본다고요. 왜냐면 실무에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중요하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충당금. 그리고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나오면 보충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충법이라고 했었고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일 때 그래서 매상매출금하고 바드럼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랑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손상각비를 쓰셔야 되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원 못 받게 됐어요.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얼마만 준비되어 있죠? 거기 질문해 보시면 15만원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요? 15만원. 그거를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모자른 것만 대손 삼각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른 거 보충해 준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손 충당금 15에 대손 삼각비 5만원 4번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분계가 아니고 일단은 보충법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충법이라는 건 모자른 것만큼 채워준다. 그래서 그거를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앞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써드리는 거고 시험 때 아주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둘 다 작성 기준이 있어요. 근데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래서 표시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서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비용은 발생주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누냐면 1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저기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문제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쓰는 걸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많이 쓰고 돈 적게 벌면 적게 쓰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걸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가짜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얘네들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쓰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가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짜를 알려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정확한 정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정답은 4번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찍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실 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계산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8번에. 그래서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라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번하고 4번에 둘 다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보면은 시험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구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위에 계산서라고 쓰여 있으니까 구분 계산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때에는 위에 있는 글씨랑 똑같은 거 있으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구분 표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9번에 보조부문.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쪽지 시험 봤는데요.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간접 배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십시오. 우리 T자 외웠죠? T자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적어드릴 때,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적을 때도 있고 안 적을 때도 있어요. 제가 적다가 안 적다가 하는데, T자 외울 때 혹시 요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공품이라고 쓰고 옆에다 뭐라고 썼죠?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썼죠? 그 다음에 기초제공품,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제조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이런 문제 맞추려고 쓴 거예요. 거기 지문에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1번에 재료비와 간접비인데 이거 아니에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여기 제일 많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무슨 간접비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는 여기 보시면 변동비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에 보시면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에 변동비하고 고정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라고 맞추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11번은 한 페이지 뒤로 넘기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요게 있을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요, 뒤에 그 3번하고 4번에 총이라고 있을 거예요. 지문에. 뭐라고 있어요? 총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이 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총 나오면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공품 그때 외울 때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리고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응용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지문 보세요. 11번의 지문. 거기 지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말이 기초재고액보다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기말이 기초보다 크다란 뜻이에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 했다고요? 증가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만약에 제공품이 100원이에요. 기말 제공품이. 그러면 거기 지문에 기말보다는 뭐 했다 그랬죠?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는 한 50원.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500원. 그러면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550원. 그리고 금액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하기 편하라고 금액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답 찾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금액만 보면은 아 요게 크다 요게 작다 이 정도는 우리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넘기세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총이 550이잖아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은 얼마예요? 500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크죠? 총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기억도 해야 되지만 그거 갖고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초보다 기말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리고 금액의 의미는 없어요. 금액은 뭐 10원으로 하셔도 되고 1000원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초보다 기말이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2번에 제조원가. 그리고 이론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공부를 하든 이론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있긴 있는데 이론 잘 푸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론에 좀 약해요.
그래서 제조원가 그러면 공장, 생산, 제조 요쪽에 쓰이는 거를 무슨 원가라고 표현하세요?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제조원가 맞아요. 왜냐면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공장 보험료도 맞습니다. 왜냐면 공장이면 제조하고 관련성이 있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면은요. 영업사원 급료는 합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영업사원은 사무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합치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 우리 제조는 어디에서 하죠? 공장에서 하죠. 그래서 제조 외주 가공비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본사 건물 보험료 아니에요. 왜냐면 본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장 급료. 공장장님 어디에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일하죠. 그래서 정답은 10만원에 2만원에 13,000원에 만원에서 14만 3천원. 정답은 1번. 그리고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무슨 얘기 많이 할 거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1번에 3번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으면 왜 맞췄는지, 틀렸으면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1번인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우리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공품의 뜻이 미완성품이에요. 제공품의 뜻이 뭐라고요? 미완성품. 그 다음에 완성되면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매출원가. 요거는 판매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풀 문제는 아직 저희 외우진 않았어요. 언제 외우실 거냐면 내일 외울 겁니다. 내일 외울 거에 있어요. 저기 14번, 2번하고 4번에 간이과세자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과세자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저희 내일 외울 건데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만 가능하고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공급대가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고지서가 아니고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4,800만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간이과세자는 4,8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8,00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일 외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5번 요거까지 풀고 그 다음 거부터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자 등록. 그리고 이거는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요건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외우진 않았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정. 그래서 우리 정정이라는 게 고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별도로 외울 만한 게 없어요. 너무 양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푸는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 변경.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름 바뀌면 냅둬야 돼요? 바꿔야 돼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정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사 갔어. 주소 바뀌어도 뭐 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3번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 저기 종류 변경. 그래서 이 종류가 뭐냐면 뭐 내가 가구를 팔 거냐, 컴퓨터를 팔 거냐, 옷을 팔 거냐 이런 것들을 종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바뀌면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폐업하면요, 폐업 신고하셔야 돼요. 따로 뭔가 할 게 아니고 폐업 나오면은 폐업해야 됩니다.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16번부터 3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문제를 다 저희가 배운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한 15개 중에서 두세 개는 처음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합격자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 차이가 뭐냐면 그 처음 보는 게 하나라도 더 많으면 합격자가 낮고 보던 게 많이 나오면 합격자가 높기는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6번 작성 기준 물어봤죠? 아까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옛날엔 대차대조표라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단 둘 다 총금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래서 표예요. 그 다음에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서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이내 거 먼저 쓰고 1년 이후 거 나중에 쓰고 그 다음에 비용은 발생주의. 그 다음에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본다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눠라. 왜냐면 주식으로 돈 번 걸 자본잉여금, 일해서 돈 번 걸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16번 보시면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특정 수익의 이연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7번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즘에는 좀 덜 내는 추세기는 한데요. 거기 문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익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가장 뭐한 거요? 바람직한 거. 그래서 정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저기 몇 번이냐? 4번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 드리면은요. 앞에 보세요. 우리 정률법 이렇게 되죠. 공식은 일단 취득원가 마이너스 우리 기억 안 나는 건 다시 외우세요. 감가상각 노객 곱하기 정률. 그래서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래서 왜 정답이 4번이냐면 거기 보시면 수익 비용 대응에 가장 바람직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정률법이 기계 쪽에서 많이 써요. 이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벌면 많이 나오고 적게 벌면 적게 나오는 거, 이거를 대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 벌 때는 당연히 돈이 많이 나가겠죠. 왜냐면 많이 벌려면 돈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적게 벌면은 돈이 그만큼 적게 나갔다. 이걸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 정률법이 수익 비용 대응에 맞아요. 왜냐면 기계장치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기계나 물건 같은 거 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에어컨을 산다거나 냉장고를 산다거나 아니면 뭐 전자레인지를 산다거나 이런 걸 사는데 대부분 살 때 새 거 사려고 노력을 하세요? 중고 사려고 노력을 하세요? 새 거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새 거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일을 잘하면 회계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나가는 전기 요금이나 이런 돈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되면은 얘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떤 거를 살 때 새 거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고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서 못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100번을 했었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뭐 90번, 80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거나 작업을 할 때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래서 너무 오래되면 버리고 또 새 거 사잖아요. 왜냐면 흥거가 돼버리면은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익 비용 대응에 뭐하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정류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많이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적게 하는 방법이 정률법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즘엔 좀 덜 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과거엔 진짜 잘 냈어요. 그 다음에 18번은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할 겁니다. 우리 이익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익준비금.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적립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이, 1번이 아니고,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요걸로 찾으셔도 돼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그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나오세요? 1번이 나옵니다. 1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성 충당금. 이건 무조건 컨트롤 F로 푸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F인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2번하고 3번은 프로그램에 없어요. 그리고 1번은 퇴직급여 충당 금으로 되어 계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컨트롤 F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치고 대손 충당금 치시면 여기 있잖아요. 109번. 근데 109번은 부채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이 컨트롤 F하고 여러분들 합격하시려면 친해지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은 머리로 푸는 게 아니고 손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시냐면 우리 제공품이래네.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하고 자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돈이 많대.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꼭 그 사람한테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돈 얼마 있냐? 그 다음에 대출 얼마냐? 그걸 꼭 물어봐야 이 사람의 정확한 뭐가 나와요? 재산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뉴스 나왔잖아요. 그 41살 드신 아저씨가 21살 먹은 여자를 꼬시려고 너 나한테 시집 오면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 줄게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결혼하고 봤더니 일명 멍멍이 털이었죠. 그래갖고 싸우다가 찔르셨대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 겉에 속을 필요 없어요. 속을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 속에 있는 건 잘 안 가르쳐줘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 TV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예전에 유재석 씨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앉아서 그 대화하는 토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2명인가 3명은 사기꾼으로 걸렸잖아요. 거기 나와갖고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사기야. 집 잘 산다 그랬는데 개털이야.
그 다음에 뭐 외국 나가서 뭐 어느 뭐 사장을 만났대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냥 신청만 하면은 다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기친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겉에만 보면 안 돼요. 근데 속을 안 보여주려고 하죠. 모든 사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에 7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본에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670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이런 회사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부채가 670이고 자본이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언제 망해도 이상한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내 돈은 30만 원이고 남의 돈이 670만 원이야.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어요. 네, 그러면 내일 망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얼마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부채는 47만 원이고 자본은 얼마예요? 72만 원. 그래서 자산은 119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회사는 다니셔도 돼요. 왜냐면 이 회사는 부채가 적잖아요. 자본보다. 그래서 내 돈이 더 많아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계속 깡통주택 나오잖아요. 깡통주택이 뭐 별거 있어요? 이런 게 깡통주택이지. 그 다음에 2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당좌자산하고 유가증권. 우리 요거 외운 적 있었을 겁니다. 유가증권에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나누어 지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당좌자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당좌자산 그러면 1년 이내 얘기합니다.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기매매증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증권이요?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1번 시장성 있는 주식 요거 단기매매증권이에요. 왜냐면 딴 건 몰라도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회계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 가본 적 있죠? 시장 가면 뭐예요? 물건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의 뜻이 뭐냐면 사고 팔기가 쉽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뭔가 사고 팔려면 시장 가잖아요. 그래서 사고 팔기가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적 자금 운용 맞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쓸 거니까 뭐라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3번 일시소유. 일시소유도 맞아요. 왜냐면 일시 그러면 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소유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수관계자. 정답은 4번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그러면 이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 그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된 거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4번. 그래서 특수관계자하고 관련된 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세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왜냐면 우리 친인척들끼리 주식 갖는 이유가 뭐죠?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이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들 가보면은요. 주식을 친인척들끼리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나야 만약에 그러면 배우자, 그 다음에 우리 자녀, 친척, 친구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 뺏기면 회사 뺏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무슨 주식이라 그래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번은 그냥 열심히 컨트롤 F 치시면 3번 나와요. 3번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2 컨트롤 F로 치시면 기타 포괄 손익 노계액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컨트롤 F로 푸세요. 종류 물어보는 것들은. 그 다음에 23번은 오늘 한번 풀고 앞으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풀고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00개에서 80개가 됐대요. 그러면 100개에서 80개가 됐으면 몇 개 없어졌죠? 20개. 예. 이걸 감모라 그래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없어진 것. 예. 일명 수량 부족. 요거를 감모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개당 원가는 20원이고 시가가 얼마래요? 18원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는 얼마에다 곱할 거냐? 20원에다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00원에서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모라는 건 금액 바뀐 건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 바뀐 거는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뭐 바뀐 것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수량 바뀐 것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일명 감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면 100개에서 80개 됐죠. 네, 그러면 이제 80개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18원, 20원에서 몇 원 됐어요? 18원 됐죠? 그러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몇 원 떨어졌죠? 2원. 그래서 요거는 160원.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평가의 뜻이 금액 조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부할 때 제가 요거는 평가입니다. 아니면 요거는 감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모 그러면은 뭐와 관련된 거다? 수량. 그 다음에 평가 그러면은 뭐와 관련된 거다? 돈.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 갔냐? 배부 기준. 무슨 기준이요? 배부 기준. 그래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원가 배부라고도 하고 원가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분한다 그러면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원가 배부, 원가 배분 다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문. 일단 정답 3번이요. 왜 3번이냐면, 우리, 어디 갔냐?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외웠었잖아요. 그리고 요거까지만 풀고 잠깐 쉴게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하고 뭐 있었어요?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왜 정답이 3번이냐면 거기 지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주문이라고. 그러면 주문이면은 어디예요?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5시 1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거기에 있는 거 풀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할게요.